예, 아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인문학 콘서트와 취업, 이제 실전 전략 이런 게 이제 좀 이상하게 이렇게 만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들었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좀 전에 보셨지만 로봇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이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인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학문이잖아요. 인간이 이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연과 또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뿌리 깊게 연구한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요, 이제 로봇이 인간보다 낫다라는 세상으로 갈 거고, 개념부터가 나는 왜 이렇게 로봇보다 재능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일도 못할까? 나 같은 존재는 이 지구에 도대체 우주에 왜 필요한가?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부터 근본적인 어떤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해서는 인문학에서 영감을 받으시고, 그 큰 개념 안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택하시고 어떻게 난 어떤 삶을 영위해야겠다 이런 걸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취업의 문제도 풀어가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취업이 만난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 취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업을 가지고 살아가실 건지, 요즘 뭐 직장 옮기는 거 이런 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 지구에 좀 표현하고 만들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취업의 어떤 고민의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밑에 깔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큰 게 풀리면요, 작은 것들은요 쉽게 풀립니다. 근본적인 전제가, 밑둥이 되는 전제가 여러분 안에서 소화가 안 되시면 계속 작은 문제를 고민하다가 아까운 시간이 가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양심경영 6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불교에서 혹시 육바라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한 인간이 보살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재능입니다. 그런 갖춰야 할 아이템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은 걸 또 배울 게 있다고 보는데, 인문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봐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선비들이 군자가 되기 위해서 닦아야 할 덕목 아십니까? 인의예지신을 닦아야 돼요. 인의예지신. 지금 저 서울의 동대문이 흥인지문이죠. 인을 흥기시켜라. 남대문은 예절을 숭상해라. 서대문은 정의를 돈독해라. 북쪽에는 원래 이제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정도전이 처음에 열 때 문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사대문을 열 때 지혜란 단어를 안 썼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후대에 상명대 앞에 지금 홍지문이라는 걸 따로 더 만든 겁니다. 지혜를 넓혀라. 그래서 고종 때 와서 인의예지 신중에 신만 없으니까 보신각, 그 정각 이름을 보신각이라고 바꾼 겁니다. 믿음을, 이 신은요, 남을 잘 믿어라가 아닙니다. 그건 이 양심의 덕목이 아니고요. 양심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즉 인의예지를 열심히 잘해서 남에게 믿음을 줘라 이겁니다. 신뢰를 줘라. 즉 성실해야 신뢰가 가겠죠, 남에게. 성실하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보신각이라는 건요, 이 우리의 정치가 모든 백성한테 두루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자 하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동양은 광화문도 뭔지 아십니까? 이 빛이라는 건요, 도덕의 빛이에요. 동양에서 추구해온 건. 인의예지 신이 뿜어내는 빛이 인간의 진짜 향기거든요.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양심적인 모습. 그것으로, 그 빛으로 백성들을 싹 교화시키자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이상을 품고 조선 500년이 달려옵니다. 처음 왕조가 설 때부터 정도전이 뭘 주장하냐면 사랑. 사랑이 없으면
임금 자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성계한테 경고를 주면서 그게 조선의 건국 철학이 돼요. 그래서 인의해지 신과 육바라밀을 이렇게 매치시켜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의해지 신 육바라밀이란 말보다 그걸 우리말로 뭐 순우리말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쓰는 말로 나눔, 절제, 사랑을 나눔이라고 했고 정의를 절제, 그리고 보시지게 인욕이면 인욕은 참는다죠. 그런데 여러분 부당한 일에 참으시면 그게 양심에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인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용. 합당한 건 수용하자는 거죠. 수용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된다는 것도 수용해야 돼요. 이 인욕이라는 거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자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수용으로 제가 바꿨고, 그리고 정지는 어차피 성실하자는 거니까 성실. 인의의 지신 중에 이제 성실에 해당되죠. 요거 자세히 제가 해드릴 거예요. 지금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정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깊은 명상에 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뇌를 잘 쓰시기 위해서는 몰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주제로 이 선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야라는 거는 인의의 신 중에서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갖춰야 할 통찰이라는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덕목을 한번 바꿔봤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양심 경영이라는 건 여러분이 남을 경영할 때도 활용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경영할 때도 필수입니다. 이걸로 경영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경영이 안 돼요. 이게 인문학의 결론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유교와 어떤 불교의 대표적인 덕목을 비교했는데요. 봐보시면요. 지금 아까 제가 군자 그랬죠. 유교는 군자가 모델이죠. 이게 뭔 뜻이냐면요. 리더란 뜻입니다. 임금 군자는요. 이게 각골문에서 손이고요. 이게 입이죠. 이게 손인데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죠. 지휘봉을 들고 호령하는 사람을 지금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자는요. 원래 도덕적인 의미가 없어요. 군자에는. 리더라는 뜻만 있어요. 그런데 논어를 보시면 군자는 도덕적인 존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양에서 리더는 무조건 도덕적인 존재여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될 사람은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자기처럼 챙겨줘야 되거든요. 밑에 사람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고 밑에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양심의 달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무조건 리더는요. 양심적인 존재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가정을 조직이라고 해도 가정의 리더, 부모님이 양심적이지 못하다면 자녀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남을 리드한다는 행위에는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전제돼야 됩니다. 도덕이 없이는 군자를 못하기 때문에 군자의 임무를요, 자, 어려운 한자 조금만 쓸게요. 자, 이거 수기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닦고 남을 다스려야 군자다 그래요. 이게 이제 리더입니다. 동양의 리더상이에요. 나를 먼저 뭐로 닦을까요? 자기 마음을 먼저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 욕심만 찾기 쉬운데 내 팀원들, 내 조직원들 생각해 주려면 욕심을 항상 양심으로 경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양심 경영으로 자기 마음을 먼저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들도 살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자가 닦아야 할 덕목인 인의의 지신이 양심경의 핵심 덕목이겠죠.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이런 존재를요. 보살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어떻게 도와주는 존재냐면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요.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만큼 잘 풀어놓은 게 없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서양 철학도 똑같아요. 이 관점에서는. 자리이타. 나를 먼저 이롭게 하고 그 다음 또 남을 이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이롭게 하자는 겁니까? 육바라밀요. 예. 나누고, 보시, 나누고, 베풀고, 지게. 남한테 죄를 짓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도 죄를 짓지 않고 계율이란 게 그런 거죠.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해주는 계율들을 룰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인욕 받아들여야 할 거 있으면 흔쾌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정진 그러면서도 끝없이 현실에서 자리 이탈을 하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선정 늘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지혜
내비게이션이 뇌에서 항상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명한 판단을 할 줄 아는 리더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리더상입니다. 인문학에서요,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 지금 인문학이 갑자기 붐이 돼서 막 보시고 저도 여기저기서 불러서 가보는데요. 인문학이 사실 뭔지 잘 모르고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르시는데, 인문학은요, 인간이 지금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인문학이에요. 즉, 인문학은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작용을 지금 해야 되냐면, 힐링이라고 요즘 뭐 이렇게 너무 가볍게 표현하니까 힐링이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힐링입니다. 치유예요. 지금 사회가요, 건강하지 않은데 어디가 썩었는지 어디가 지금 문제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살 때 제일 건강하게 사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사는지도 모른다고요. 로봇이 지금 또 뜬다더라. 그럼 또 겁만 나지. 로봇이라는 게 결국 인간 위에 나온 건데 하고 이렇게 우리가 큰 개념 속에서 그걸 소화할 역량이 안 된다고요. 지금 사회가. 소수는 그런 생각을 해도 사회 전체가 그걸 또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회로 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는 이 상황에서 처음에 힐링이라는 주제로 사회가 한번 들썩이더니 요즘 인문학으로 더 가고 있죠. 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처음에 아주 그 값싼 힐링을 한번 받아봤어요. 잠깐 기분 좋아요. 그러고 났더니 근본적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인문학, 결국 인문학을 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거 뭡니까? 인류의 몇천 년의 지혜 속에서 지금 내가 살 길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 몇천 년의 지혜를 응축하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제일 잘 산 거다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군자와 보살로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전형적인 군자요 보살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안에 뭔 얘기가 하냐면요, 신이, 하늘이 나한테 명령했다. 아테네 사람들한테 진선미를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다. 나는 평생에 이것만 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추방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하늘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진선미를 가르치라고 보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만약에 추방할 바에는 날 죽여라 해서 거의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거의 원해서 죽인 거예요. 추방할 바엔 죽이라고. 저쪽도 위험 부담이 커서 추방만 하고 말려고 그랬어요. 돈 몇 푼만 지어주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는 옛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고 다 마다하고, 왜냐하면 의연하게 진선미에 맞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아테네 사람들이 조금 각성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투철한 이런 이 보살관, 군자관을요, 옛날 철학자들은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자 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건강한 건지에 대한 표준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역대 4대 성인을 가지고 한번 표준을 잡아보시면 제일 빨리 잡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삼는 게 인류의 보탬이 되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게 뿌듯하게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 좀 영감을 얻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6개만 외우시면 이 안에 군자의 동목 인의의 지신 보세요. 나눔이 사랑이죠. 사랑.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는 게 절제죠.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 정의. 나눔은요, 내 이익만 따지지 말고 상대방 이익도 꼭 같이 고려하자. 윈윈을 항상 선택하자. 요게 지금 사랑입니다. 그리고 수용이라는 건요, 받아들여야 할 건 흔쾌히 받아들이자. 이게 유교의 덕목으로는 예절입니다. 예절이라는 건요, 그 상황에서 내 위치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 위치에 순응해서 내 처신을 결정하는 게 예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른을 만나면 빨리 이 나이 어린 사람답게 어떤 처신을 하고, 또 나이 어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받아들여서 이 둘 간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 관계가 흐를 수 있게 처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걸 빨리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으로 인해 그 상황이 꼬이게 됩니다. 가족들이요, 가족 전체를 위해서 뭔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뭔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 가족 전체가 지금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한다면요, 이 여러분의 어떤 고집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고시를 봤는데 보고 나면요, 하늘이 붙여줄 것 같아요. 나의 힘든 상황만 떠올라요. 내가 공부 안 한 건 안 보이고요.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하늘이 꼭 해줄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기대를 해요. 답안지만 내고 나면.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딱 냉정합니다. 내가 봐도 딱 이만큼 했지 하는 걸 보여줘요. 하늘은 언제나 자명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못 받아들여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이 날 꼭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요. 예. 혼자서 계속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이거를요, 자명한 상황을 매 순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쓸데없는 고민들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문학의 명언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수용을 잘 하는 사람이요, 이분이 사실은 스트레스 제일 없게 행복하게 어떤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된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될 거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가족하고 싸웠다든가, 뭐 어떤 여기 뭐 취업을 두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인간관계가 꼬이고 있다든가,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격화되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받아들여야 끝나요.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또 하나 성실, 항상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매 순간 몰입, 늘 깨어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정신을 하나로 이렇게 잘 쏟아붓고 있는가, 딴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 일에 정말 몰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자신의 능력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 통찰은요, 옳고 그름을 늘 자명하게 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걸 자명하다고 하는 거냐, 그것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6가지 덕목만 여러분이 갖추시면 양심 경영의 달인이 되고요. 이건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좋은 평판을 갖는 아주 비결이 됩니다. 이것만 갖추시면요, 여러분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친구한테요, 한마디 할 때 상대방이 고려해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여야 할 건 다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옳다고 하는 걸 결정했는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하지만 줄여나갈 수가 있고요. 저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직장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참 저 사람 됐다 하는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나 어디나 기업 가서도요, 다 이 강의를 해요. 몰입을 원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이나 뭐 LG 이런 데서. 그러면 가서 제가 몰입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몰입은요, 몰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리고, 양심적이지 않은 분이 끝없이 몰입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걸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해요. 남의 입장을 고려 안 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에다가. 뭐 이런 물질명 하나, 스마트폰 하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요, 상대방이 또 철저히 고려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요거 쓸 때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즉, 이 사소한 어떤 물질의 어떤 발전도요, 이게 이 6가지 덕목들이 갖춰졌을 때 빨리 발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취업했다 하고 끝내실 일이 아니라, 왜 인간은 이 짓을 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게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렇게 살으라는 프로그램이 돼 있구나 하는 겁니다. 저걸 옳다고 보는 프로그램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인이 뭔지도 모르지만 4대 성인들은 왠지 그 사람들쯤이면 성인일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모를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이요, 그림을 한 번도 못 배워봤어도요, 이런 그림을 보고요, 이쁘다 안 이쁘다 바로 압니다. 어린애들도 바로 판단해요. 뭘까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어떤 걸 이쁘다고 할지, 어떤 걸 옳다고 할지, 어떤 것이 진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인문학은 그걸 연구한 거예요. 인간한테 애초에 하늘이, 우주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걸까? 그걸 연구해 보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인간으로서 멋지더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실 때는요, 스마트폰 여러분 잘 아시죠? 스마트폰을 하나 어서 구했어요. 그런데 매뉴얼이 없다면 어떡하죠? 매뉴얼을 못 받았어요. 그냥 폰만 구했어요. 자, 여러분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됩니까? 인터넷 가서 블로그 뒤져서 가장 그 정확도나 신뢰도 높은 블로거 말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뭔 얘기냐면요, 인간이 똑같은 처지예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20, 30년 살아봐서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누구 말을 듣게 되겠습니까? 한 4, 50년 이상 더 살아보신 분 말을 들으면 또 이게 답이 되나요? 장담을 못 해요. 그분도 이게 이 폰을 잘 쓴 사람이란 장담이 없잖아요. 파워 블로거를 찾아가야 제일 여러분이 기분이 막 낫겠죠. 그게 뭐냐면 고전입니다. 인문학이. 누구도 정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몇 천 년간 보니까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제일 잘 산 것 같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일 이 기계를 제일 잘 다룬 것 같더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4대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들 글을 많이 보셔야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마음과 몸을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해서 가장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뜨는 건데 왜 뜨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 분위기에만 편승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문학에서 배우셔야 할 거는 인간이면 몇 천 년, 몇만 년 동안 불변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그걸 빨리 찾아내서 여러분 걸로 수용해 버리시는 분이요. 같은 삶을 살아도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 훨씬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시는, 백수 생활에도 아주 의미 있는 보살 백수가 되고요, 군자 백수가 돼서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뭔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백수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인문학이 안 갖춰진 상태로 백수 생활을 하면요, 잘못하면 저 묻지마, 갑자기 뛰쳐나가서 묻지마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주로 집에 있다가 나가요. 집에 있다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칼을 하나 챙겨 들고 나가면 이제 묻지마 범죄가 터집니다. 거기까지 내몰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경영을 해주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런 관점에서 인문학은 아주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 선택할 때 파워블로거한테 한번 물어보고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문학적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이런 얘기를 이제 고전, 제가 또 인문학 콘서트니까 인문학도 한 구절 들으면서 얘기하면 좋겠죠. 중용이라는 글에 이 말이 있습니다. 동양의 옛날 조선 500년 동안 선비들이 아침 저녁을 읽던 글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종교의 하느님이 아니고요. 예, 우주를 경영하는 자연 법칙을 말해요. 조선 시대는 자연 법칙을 하느님이라고 봤습니다. 음양오행의 법칙 자체를 하느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동양의 태극이란 말이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하느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우주를 경영합니까? 태극기 보셨으면 아시죠? 자, 양이 커지다가 다시 음이 커지다가, 즉 발산했다가 수렴했다가 발산했다가 수렴했다면서 무한대로 우주는 생장, 수장,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쪼그라들다가 씨앗으로 변했다가 다시 그 정보에서 또 새로운 게 태어나서 순환하기를 끝없이 한다. 요게 말아놓으면 태극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명이라는 건 태극기예요. 우주가 저 방식으로 만물을 경영하는 걸 아니까 하늘이 명령한 게 본성인데 우리 본성에도 똑같이 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 하늘이 우리한테 프로그램 해놓은 걸 본성이라고 하고,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고,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잘 닦아서 걷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라고 한다. 마지막에 교육이란 말은요,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프로그램 해놓은 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니에지예요. 사랑, 육바람이래요. 그 프로그램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본성이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길은요, 무형이라서요. 안 걸으면요, 사람들이 안 걸어주면 사라져버려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서양 철학자가 황제였죠. 글래디에이터 보면 처음에 그 죽는 왕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자기 아들이 무능하니까 유능한 그 주인공한테 왕 주려다가 아들한테 암살당하는 걸로 영화에 설정돼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5현제 중에 마지막 그 황제예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그 뒤로 나라가 완전히 망칩니다. 로마도 아들한테 안 줘요, 원래. 제일 유능한 친구한테 줘요. 제일 유능한 친구를 양자로 삼든지 해서 물려줘요. 다 그렇게 왕이 됐는데 친아들한테 딱 주고 로마가 망해버려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동이족의 전통이 예전에요, 아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더라도 유능한 아들한테 줘요. 큰아들한테 안 줘요. 중국 전통이 큰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동이족은 유목민족으로 많이 살았죠. 아무나 줬다가 부족이 다 망해요. 이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 아들한테 줬다가. 근데 농경민족으로 주로 살던 데들은 큰아들한테만 주면 돼요. 별일이 없기 때문에. 제사만 잘 지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동이족이요, 우리 선조들이니까 리더 고를 때 되게 고민 많이 했던, 우리는 중국보다 더 고민 많이 했던 종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가 동이족이죠. 만주족인데 청나라가 중국 들어갔을 때 왕자의 난이 끝없이 일어난 이유도요, 그냥 큰아들한테만 줬으면 왕자의 난이 안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디다 메모를 해놔요. 현재 누구 아들이 제일 총명하다.
근데 아들들이 하는 거 봐서 또 바꿔요. 그 왕이 죽기 전에 골라놓은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요 서로 잘 보이려고 내가 유능하다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끝없이 자기들 경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부작용도 일어나지만 현명한 사람한테 리더를 맡겨야 한다는 정신이요 중국보다 훨씬 더 있었던 것이 이제 동이족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현명한 리더가 되려고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걸 알아보는 눈도 원래 우리가 되게 있던 그 민족인데 많이 퇴화됐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런 이 가르침에서 포인트가요, 인간의 길은 무형이라서요 안 걸으면 없어져요. 재밌죠? 있는 길은요 사람이 안 걸어도 그래도 형체라도 있을 텐데 이거는 안 걸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마르크스 아울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명상록에서 인간이 만약에 이성을 따르기를 포기하면, 이성이 동양 철학에서 말한 양심입니다. 서양 철학의 이성이 선악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이성인데 그 능력을 쓰기를 포기한다면 인간은 그날로 멸종한 거다. 그러니까 그 뒤는 인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길이란 걸 안 걸으면 끝나요. 우리는 살아가겠죠, 욕망을 가지고. 그런데 인간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겁니다. 인간의 길을 제대로 안 걷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길을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걸어버리면요, 수도라는 게 산에 가서 돛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길을 열심히 여러분이요 인의의 질을 실천하고 사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이 나도요 남 한번 생각해가지고 절제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결정하고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이 인간의 길을 걸으신 게 되죠. 매 순간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그냥 그대로 육바라밀을 양심을 구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계신데 알고 쓰시면 얼마나 잘 쓸까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길이 드러나게 돼요. 원래 형체가 없는 길이었는데 인간들이 걸어주니까 길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겠죠. 그래,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4대 성인이죠. 4대 성인처럼 살아야 돼. 무형의 길인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요 길이 눈에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됐죠. 그걸 수도라고 합니다. 길을 잘 닦아주는 것이 교육이다. 뒷사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모범이 돼주는 게 진정한 가르침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문장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뽑았어요. 예. 지금 현재요 여러 다중지능에서 지능들이 각광받는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능이 영성지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게 영성지능인데, 영성지능을 이렇게 설명 잘해준 글이 없어요.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잘 써야 되고, 우리가 썼을 때만 인간 사회는 그게 구현되고 그게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써버리면요 인간은 이제 짐승보다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피처폰 있죠. 여러분 예전에 전화만 되던 폰 있죠. 지금 스마트폰 있죠. 동물은 뇌가요 기능이 한정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전화만 되던 폰 비슷해요. 여러분은요, 인간은요 스마트폰 비슷해요. 왜냐하면 백지로 태어나요. 여러분이 어플 깔기 나름이에요. 한 30년은 어플 깔아야 사람 구실하게 돌아가요. 깝깝하죠. 그런데 왜 자연이 이런 인간한테 이렇게 했냐면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뇌라는 게요 인체 중에서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어요,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다 인간 같은 뇌를 갖고 있으면 이 지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지구가 동물들을 낼 때는요 제한된 기능만, 그것도 다 바로 쓸 수 있게 탑재해서 내보내요. 이게 옛날 폰 비슷하죠. 딱 제한된 기능에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플을 깔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태어나면 그대로 그냥 학교를 다닐 여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인간들은 안 그래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한 30년을 살아야 돼. 30년. 계속 교육만 받으면. 무섭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요 지구의 자원을 갉아먹어요. 지구가 이 정도 특혜를 준 건요 기대하기 때문이죠. 뭔가 큰 걸 내놓으리라고. 지구에서 뭔가 이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는 멋진 진선미, 양심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한 건데, 이게 지금 철학자들 생각입니다. 인문학의 결론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그냥 그 정도 받은 그렇게 고급 기계를 받았는데 전화만 걸고 산다면, 동물처럼 그냥 욕망이 충족되면 좋아하고 욕망이 저해되면 싫어하는 삶을 산다면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만 못한 거랍니다. 왜냐? 동물은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한 거죠. 인간은요. 재능을 발휘 안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요. 짐승만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동서양 철학자들이 똑같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다중지능 다 좋아요. 음악지능, 공간지능, 여러분이 어떤 지능인지 빨리 판단하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삼을 업을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음악지능에 난 논리, 수학지능이 좋은지. 하지만 그 8가지 흔히 뽑는 다중지능의 8가지 재능 말고요. 제9의 지능이라고 얼마 전에 다큐도 했었죠. 영성지능을. 영성지능은요. 이 양심에 대한 감각입니다. 얼마나 육바라밀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지 여러분이. 남의 속을 빨리 읽어내고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나와 남이 다 살 수 있게 선택을 잘 하시는 분 있죠. 인류에 쓸모있게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빨리빨리 잘 하시는 분. 그 사람이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고 양심경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가 되십사 하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드립니다. 그런 리더가 되는 법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알아보면 양심이라는 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고요. 간단하게 욕심은요.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요. 받아들이세요. 이건 역시. 저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요거 받아들이세요. 경영의 문제지 지금 이거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요게 백성이면 이게 군주예요. 백성을 버리고 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경영을 잘해주는 게 양심이고 군주예요. 여러분 마음의 리더는 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소리를 높여버리면요. 양심이 끌려가 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욕심은 소화적 효율성만 추구합니다. 즉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아해요. 나한테 손해가 오면 싫어해요. 여러분한테 누가 손해를 끼치면 귀신같이 알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귀신같이 알아요.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음식을 나누는데 하나씩 하다 여러분한테만 딱 개수가 하나 모자라게 떨어졌다. 귀신같이 알고 뭔가 온몸이 불편해지지 않으세요? 이건 아닌데 하는. 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을 나누다가 다른 친구한테 하나를 덜 줬다. 여러분도 온몸으로 또 알아요. 저 친구한테 미안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하고 온몸으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있어요. 남한테 손해를 줬을 때 귀신같이 알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손해가 오면 귀신같이 알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있다는 거 전제합시다. 지금부터. 인문학은 이 둘 다 전제해요. 이걸 거부해버리면 인문학이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이 가진 욕망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문학의 멋진 고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고전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내주기만 해도 고전이 돼요. 그런데 더 멋진 고전은요. 그 욕망을 어떻게 경영할 때 제일 멋진지에 대해서 또 보여줍니다. 진선미와 양심, 육바라밀 다 하나입니다. 자, 진리를 알아내는 게 지혜죠. 선을 실천하는 게 사랑과 정의, 예절이죠. 이 전체가 어우러질 때 아름다워요. 양심 차원에서 진선미는 하나입니다. 욕심 차원에서 진선미는 갈라져요. 이게 인문학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욕망에 충족되는 게 아름답죠. 그런데 남한테는 손해일 수도 있죠. 집에 불을 질러놓고 너무 아름다워요. 집이 불타는 모습이. 그럼 가족들 인상은 다 지금 구겨지겠죠. 이상하게 안 맞죠. 나한테 이게 아름다운데 남한테는 아니래요. 욕망 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양심에서 아름답다는 건요. 하나입니다. 진리고 그게 남한테 도움이 될 때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하죠. 그런 정의로운 행동들을 봤을 때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구해냈다. 아름답죠. 선한 일이죠. 그게 맞는 일이죠.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돌아가요. 양심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요. 제 말을 그냥 믿으시면 이게 인문학이 아니고 곰곰이 따져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통찰력과 수용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능력, 사랑의 능력도 길러지고 그게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다는 여러분의 정의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항상 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 할 때 게임하고 놀 때도 육바라밀이 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축구를 한다. 축구할 때 여러분만 공 갖고 뛰면 됩니까? 나눠야죠. 패스하고 하는 건 보시예요. 나눔. 근데 룰 지켜줘야죠. 룰 어기고 뛰면은 바로 쫓겨납니다. 남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룰 지켜야죠. 힘들다고 그냥 쓰러지면 되나요? 견뎌내야죠. 내가 받아들여야 할 건 견뎌내야죠. 수용해야죠. 성실하게 뛰어야죠. 임해야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죠. 공 갔는데 이렇게 앉아서 쉬다가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 선수 없죠? 경기장에서. 예. 말이 안 되죠. 그럼 바로 우리가 끌어내라고 할 겁니다. 우리의 정의감을 자극하거든요. 내일은 아니지만 제가 저러는 거 못 보겠다. 끌어내자고 할 거예요. 인간은요. 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여러분 다른 사람 속도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인간 경영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삶의 경영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하지만 또 그 경기 중에 계속 몰입하는 거 집중력을 유지하는 건 몰입이고요.
판단 잘해야죠. 뛰다가 공 실컷 줬는데 계속 저한테만 주는, 다른 편한테만 주고 있는 선수 말이 안 되죠. 판단 능력이 중요하죠. 자, 무슨 일이든지요. 이렇게 해요. 판단 능력, 집중력,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이 수용, 받아들임, 그리고 남과 나눔,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시는 사소한 일에도 다 들어있어요. 다만 인문학은요, 이게 여러분한테 우주가 기대하는 엄청난 능력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더 크게 보다 보니까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능력이라고 보기도 해요. 어떨 때 여러분 양심을 탓하기도 하잖아요. 아, 내가 양심 때문에 2개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 먹었네. 양심만 없었으면 내가 더 해 먹었을 텐데. 양심만 없었으면 내가 저 자리 차고 들어갔을 텐데. 남 배려하다가 내가 손해봤네. 하지만 그걸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욕망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 욕망은 여러분만 관리해주는,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욕망 탓하지는 마세요. 욕망은 원래 그러라고 우주에서 프로그램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만 챙겨줘야지 다른 친구들 챙겨주고 있으면 좀 짜증나겠죠. 여러분 부모인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애인이 또 다른 사람 챙겨주고 있으면 짜증나겠죠. 이게요, 역할이 달라요. 욕망은요, 욕망이 없어지고 아주 추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만 챙겨주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챙겨버리면,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만 소중하다고 챙겨버리면 같이 살 때 못 살겠죠.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가 남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능력을 하나 줬어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요, 욕망과 만날 때 빛을 발해요. 양심은 욕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 그 능력이, 진가가 발휘되거든요. 욕망도 양심한테 조절될 때 그 참맛이 드러나요. 즉 욕망이 이래서 꼭 필요하고 하는 것도 압니다. 욕망을 구현하셔야 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사세요. 다만 양심의 선은 어기지만 않으시면 돼요. 즉 이걸 따져봤을 때 육바라밀로 따져보세요. 남한테도 손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이고 내린 결론이고, 자명하고 내가 몰입해서 내린 결론이면요, 한번 그 안에서 욕망을 충족하는 건요, 여러분한테 축복이고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누군가가 이제 우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입잖아요. 그거를 피해주는 센스가 영성지능입니다. 영성지능이 없는 분하고 대화하면요, 계속 상처를 줘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못 견디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하지만 우리가 영성지능이 있다고 해도 남의 속을 다는 모르잖아요. 끝없이 더 잘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완벽하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완벽을 지향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아가 조금만 17, 18개월 되면서 아이가 자아만 성숙되면 다 나와요. 신기하게. 육바라밀이 다 나옵니다. 부모를 헤아리기 시작하고요.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를 보면 화를 내요. 실험을 통해 다 입증됐습니다. 18개월만 되면요,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를 봤을 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맞다 아니다 이제 떠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안 이뻐, 이뻐, 뭐 와도 이쁜 사람 더 챙깁니다. 귀신같이. 애들도. 심지어 걔도 그래요. 걔들도요, 더 이렇게 로고스에 맞는 그게 있나 봐요. 프로그램이. 이게 이쁘다라는 게. 더 이쁜 쪽 가서 친한 척합니다. 걔 데리고 산책 가보면요, 이쁜 게 만나면 그렇게 뛰어가요. 이 수컷개도. 근데 저쪽이 분명히 암컷인데도 불독 같은 게 지나가면요, 이렇게 피합니다. 미추가 있어요.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뭔가 이게 자기 나름의 판단이 있어요. 동물도요, 우주에서 다 프로그램 해놨어요. 다만 동물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발현되고, 인간은 문제가 30년은 연구해야 발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실은. 사회 이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들이요, 인간을 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막 겁을 주고 내몰기 일쑤인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원래 프로그램 되길래 인간은 한 30년 가야 돼. 왜냐? 뇌가요, 좌뇌, 우뇌가 활발하게 교류되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거를요, 이 자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기가 한 30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세계 성인들도 다 30 지나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한 게 31살 때부터. 예수님도요, 뇌가 약간 지금 이게 답답하다 해서 그 전에는 공부, 즉 실력 배양에 더 힘을 쓴다고요. 남한테 영향력을 부릴 때는요, 한 30 이상. 그래서 공자님도 30에 일입, 30이 돼야 홀로 설 수 있다라고 해놓죠. 그게 자연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 전에 막 서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줘야 됩니다. 받아들임. 현재 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줘야 돼. 그걸 또 거부하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원리는. 이런 원리로 인간은 성숙되게 우주가 프로그램을 애초에 해놨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시면, 자,
양심은 대화적,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둘 다 거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욕심은 소화적 효율성, 나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양심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선이 손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호리 피해는 둘 다 똑같아요. 즉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단 기준이 달라요. 욕심은 나의 이익을 말하는 거고, 양심은요 우리 모두의 이익을 말해요. 모두한테 이로우면 선, 모두한테 해로우면 악. 세월호나 이런 그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충격받죠? 여러분 일이 아닌데. 지금도 여러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마음이라면 어떨까 하고 자꾸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안에 나눔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이 처벌이 있기를 바라시죠. 진상규명이 있기를 바라시죠. 뭔가 이 정의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감각이 계속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범죄자가 안 잡혔대요. 아니면 처벌을 아주 가볍게 받았대요. 뭔가 잠이 안 오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양심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걸 경영하는 법만 빨리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 측은해하게 돼 있고요. 그 부당함을 보면 이 수호지심,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잘못된 걸 보면요 내가 부끄러워요. 남한테 부끄럽고 미워요. 그런 일에 대해서. 예, 정의감입니다. 그리고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남을 빨리 받아들이고 남과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발현되는지 아십니까? 한 18개월만 되면요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눈치 보는 게 사양지심이에요. 예, 즉 그게 어떤 이득이 떨어져서 눈치 보는 거는 애가 엄마 눈치 보면서 돈을 타내면 그건 욕망이고요. 엄마랑 잘 지내려고 눈치 보는 건 양심이에요. 즉 엄마가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나도 같이 반응해줘. 이거 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개를 키울까요? 늑대를 안 키우고 실험을 해봤는데 늑대는요 인간 정서 반응을 못 읽어내요. 개는 읽어내요. 내가 슬퍼하면 개도 그 슬픔을 느껴버려요. 측은지심이 있다니까요. 거기 맞춰줘요. 그 동물들도 다 있습니다. 조선 선비들 500년간 그 주장해온 게요. 동물도 똑같이 인내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건 동물들은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이 능력을 잘 안 쓰면 동물만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니까요. 동물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자, 지혜는요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만 해도요 아이들이 이제 말 좀 하면 괴롭히기 시작하죠. 어른을. 저건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랬어? 왜? 이유를 알 때까지 못 멈추는 게 12지십니다. 자명한 답을 얻어야만 만족해요. 그런데 뭐가 자명한지 배운 적이 없죠, 애들이. 뭐가 자명한 답일까요? 간단해요. 인간이 어떻게 프로그램인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 기분 좋은지 보시면 돼요. 언제 알았다고 생각이 드는지. 과학으로 치면 가설로 남을 때는 찜찜하죠. 실험을 통해 입증됐을 때요. 즉 개념과 체험이 만날 때 우리는 시원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진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체험했을 때 시원해져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자기가 직접 겪어본 경험하고 딱 들어맞는 설명을 들으면 맞다라고 하게 돼 있고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12지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서울 성곽 지금 스탬프 투어에 가면 써 있어요. 예절, 예, 의, 인, 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 조선은요 500년간 양심을 연구해서 서울 성곽에다가 그걸 새겨놓은 민족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지금 이 세계가 욕망의 문명으로 가다가 자본주의 문명은 욕망의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추구해 오다 보니까 인간들이 지금 이제 위기에 몰린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돌파하려면 인문학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원래 옳은 거야? 원래 우주에 프로그램 되기를 어떻게 살으라고 돼 있었어? 이걸 서로 공감한다면요. 문명이 바뀔 겁니다. 아마. 인간을 배려하는 문명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사회에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명으로 바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소화적 효율성 얘기했죠. 소화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문명이기 때문에 지금 욕망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자신들의 소화적 효율성을 만족시키느라고 대다수가 비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소수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굴러갑니다. 왜냐? 힘 있는 자는 만족하니까요. 그런데 대화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문명으로 가면요. 양심 문명으로 가면요. 온 국민이요.
각자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야 그게 옳은 문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한 명 한 명한테 있는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도와주는 사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발명되고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 전 인류가 합의를 하면요. 그게 옳은 거다라고 알면요. 로봇도 그것을 보조하는 용도로 활용될 겁니다. 즉 오히려요. 로봇이 원래 인간이 창조적으로 해야 될 영역, 진선미를 발휘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힘을 못 쓰고 지금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기계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걸 로봇이 대체해주면 인간은 이제 어디에다 힘을 쓰면 되나요? 오히려 인간이요. 진짜 인간다운 일에 힘을 쓰는 사회로 지금 사실은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보면.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이제 인간의 영역이 되겠죠. 그게 진선미 창조하는 영역입니다. 거긴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방송도 보시면 알지만 전문가들도 하는 말이 그건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 이제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저 양심을 가지고 이 진선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옳은 거. 나와 나 모두에게 옳은 거.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진선미를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인들의 최고 가르침에 해당되는데요. 자, 그걸 한번 미리 볼게요. 성인들의 가르침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인문학의 결론입니다. 너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공자님이 내가 평생에 난 이것만 했다라고 제자한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했다. 안 하려고 했다. 이게 양심 진선미의 극치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진선미를 보여주고 싶죠? 예, 여러분이 상대방이라면 싫을 걸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겁니다. 감동을 받게 돼 있죠.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남에게서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같은 말입니다. 예, 이게 진선미의 극치예요. 부처님, 자신의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 남을 해치지 말고 해치라고 시키지도 마라. 법구경. 자, 성인들이 얻은 결론은 다 똑같아요. 이걸 자비라고 했고 사랑이라고 했고 인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자 보시면 남하고 똑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두 이자가 돼서 달라졌는데요. 원래 각골문에는요. 위아래 길이가 똑같아요. 수학의 이퀄 표시입니다. 남하고 나를 똑같이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도 싫을 거라고 생각하라. 만약에 훌륭한 리더나 훌륭한 그 정치적 리더건 뭐 경제 쪽의 리더건 간에 훌륭한 리더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맞죠? 예. 내가 만약에 저 부하 직원이라면, 내가 백성이라면, 국민이라면 이거 싫겠다 하는 거 안 하면 그만이에요. 최고의 경영이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이해되시죠? 양심이 들어가 버리면 모두가 살만해진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답이다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냈어요. 예, 그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욕망을 버리자가 아니라 욕망은 주로 문제를 일으켜요. 양심이 투입되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시지 않으면 남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자아 실현, 사회 속에서 자아 실현 혼자 하나요? 사회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남과 어우러지면서. 예. 끝없이 우리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가야 돼요. 좋건 싫건. 인간관계 경영의 달인이 되는 비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남들한테 부당한 대우 덜 받으실 거고 남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남들도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 보살과 군자는요. 이걸로 나를 닦다 보면 남한테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이요. 나는 보살, 군자, 리더 이런 거 싫어. 나는 남한테 영향 주는 거 싫어하고 딱 집 안에 딱 처박혀서 앉아 계시면 영향이 안 갈까요? 가족들 얼굴이 썩어가겠죠. 자, 뭐냐면요. 인간은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좋은 영향을 주든가 나쁜 영향을 주든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 경영이 필수라는 거고 사람살이에서 살아가는 데서 필수고 이 인생 경영에서 답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요. 직장에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일하러 가시면 여러분 못 잊을 겁니다. 잠깐 여러분이 머물다 가도요. 아, 그 사람하고 일하면 왠지 편했는데.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편하겠죠. 결국 어떤 사람을 제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세 사람이 들어온대요.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같이 일할 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해줘야지 안 불편하죠. 이거 어겨주면요. 바로 불편해져요.
아주 친한 친구라고 너 같이 살자. 방 둘이 딱 같이 쓰면요. 바로 알아요. 아, 이건 아니었다. 이건 아니었다. 아니면 의외로 기대 안 했는데 야, 이거 얘 진국이다. 뭘까요? 요거예요. 내가 당해서 신일 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앞차랑 부딪혔어요. 여러분이 앞차를 딱 받았어요. 긴장되죠? 여러분이 잘못을 했으니까. 뭐만 기대해요? 앞에 탄 사람이 성인이길 바랍니다. 보살이고 성인이고 군자, 대자 대비해서 쿨하게 가라고 하기를. 근데 딱 나올 때 목 잡고 내리면서 눈에 살기를 띠고 내려요. 입에서 고성이 나와요. 끝났다 싶죠? 인간은요, 처음 만난 사이에서 뭘 바라냐면 무조건 이걸 바래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 육바라밀 이니에지 다 알아요. 왜냐? 남 욕할 때 보면 저걸로 욕하거든요. 그게 물에 배려가 없어, 개념 없어, 염치가 없어. 이게 이니에지죠. 무례해, 예절. 염치가 없어, 정의. 걔는 그 배려가 없어, 인. 개념이 없어, 지혜. 심지어 믿을 신자에 신뢰 안 가, 사기꾼이야. 딱 4개 떨어지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들이 아무 때나 악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니에지를 어길 때만 악플이 달려요. 이니에지를 안 어기면요. 나 괜히 쟤 그냥 중거 없이 미워 이런 악플은 달릴지 몰라도 욕을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욕 안 먹으려면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욕을 쉽게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동료가 쟤 좀 이상하지 않아란 말을 쉽게 못해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럼 나만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명분을 대하겠어요. 걔 좀 남을 배려하지 않지 않아? 좀 개념 없지 않아? 걔 그 사기치는 것 같아. 못 믿을 놈이야. 또 뭡니까? 걔 무례해. 말이 좀 짧아. 얘기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정이 늘 띠꺼운 표정을 짓고 다녀. 뭔가 이렇게 너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제시해야 상대방이 공감해 주거든요. 나만 당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다 정의롭기를 바래요. 그렇게라도 그 코스프레를 하길 바래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게 사람들은요. 양심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기꾼들도.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양심적인 것처럼 잘합니까? 그 능력으로 정치인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양심 코스프레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말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신금을 울리게 하는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뭘 알 수 있냐면 사기꾼들마저도 사실은 양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알고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안 보셔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린애한테 가서 여러분 한번 물건 뺏어보세요. 이 사람의 도리가 이게 아니지 하고 바로 어린애가 발끈할 겁니다. 걔는 정의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사람의 도리가 뭐냐라고. 신기하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피해를 주면 이 사람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나 얘기합니다. 정의가 뭔지 알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강의로 들으니까 오히려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잘 적용하시냐는 다른 문제인데 뭐가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서 그래요. 이게 인간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동물도 알고 있는 거고 자연에 원래 새겨진 거라고 해서 법철학에서 이걸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을 자연법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지금 판단받고 있는 법이라는 실정법은요. 이 양심법에 기반을 두고 성립하지 이게 없다면요. 실정법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도둑놈이 잡혔을 때 내가 한 달간 열심히 노력해서 도둑질한 걸 왜 뺏어가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뭐라고 하실래요? 실정법에 너 그렇게 하면 걸리게 돼 있어. 나는 그 법에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난 그 법 조문도 처음 듣는다. 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반발할 때 반발할 수 없게 그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너도 알고 있지?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되는 거. 그럼 내가 너 거 훔치면 좋냐? 라고 해야 그쪽이 조용해진다고. 이해되세요? 양심 밖에는 법의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욕심 문명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요 4가지가 없으면 사회가 성립도 안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원시 시대 때 서로 돕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지 않았으면 사회가 성립 안 됐어요. 자, 양보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인류에게 존재하는 에티켓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문화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수호지심이 없다면 법과 제도가 성립이 안 돼요. 잘못된 걸 보고 분노하지 않았다면요. 법을 안 만들었을 겁니다. 형벌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안 만들었을 겁니다. 시비지심, 이게 없었다면요. 여러분 학문이 안 돼요. 왜냐? 논문을 발표하면 뭐합니까? 상대방들이 다 기준이 다른데.
여러분 전제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남들한테 얘기할 때 너도 나랑 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 하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까지 됐으면 좀 너도 설득 당해줘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상대방이 가설에 증거만 있으면 설득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요, 인문학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쓰고 사시는 그 능력들을, 그 기능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쓰시면 여러분 삶에서 어마어마한 이 풍요로운 결실이 올 거라는 겁니다.